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3차 공판에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법원에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동안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법정에 들어갔었는데 오늘은 지상으로 걸어서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네. 법원이 왜 방침을 바꾼 겁니까? 원래 그게 원칙이라서 더 원칙으로 돌아간 거고요. 그 이게 이전에 원칙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 이른바 지하 통로는 직원 전용 출입구예요. 그래서 직원들만이 쓸 수 있는 그 배정되어 있는 지하 주차 공간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에 아주 이례적인 특혜를 베푼 것이고 직원이 아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고 지금은 이제 무직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원칙대로 일반인들 출입 그 통로로 그냥 입장하는 것 뿐입니다. 뭐 전직 그 대통령들도 비슷한 사례는 있었죠, 사실. 네, 전직 대통령들이 네. 다 거기를 이용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별히 그 예우를 더 차별해서 들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게 지금 제공되는 경우는 지상이나 지하나 뭐 그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이고 실제로 그 이전에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불상사 없었지만 그 이전에도 출입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불상사를 예측할 만한 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포토라인이 있었잖아요, 오늘. 예.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 다들 주의 깊게 들었었는데 네. 별 언급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네. 이제 재판부가 볼 때 나중에 다 판결의 고려 사항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지어 그 국민의힘의 뭐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 그 김문수 후보는 본인이 내각에 노동부 장관으로 입각을 시킨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조차도 심지어 이 비상계엄은 잘못이다라는 거를 이번에 입장을 밝히긴 했어요. 그렇다면 그 비상계엄을 발령한 본인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마주 앉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점은 최소한 인정을 했어야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조차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2시간짜리 뭐 내란이 어딨냐 뭐 이런 입장에서 한치도 지금 변화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한 것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과 비슷해요. 계엄 선포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네.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느냐, 대선 관련해 국민께 할 말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이어졌었거든요. 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네. 이제 뭐 파면된 대통령으로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 선거 관련해 가지고 무슨 말을 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거는 또 메시지를 내셨더라고요, 별도로. 그렇고요. 근데 그 자체는 오히려 부적절할 수 있지만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뭐 한두 차례 사과가 있었어요, 이미.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있었고 지금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도 입장을 낸 바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런 방법 없다. 그거는 정말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아서 이른바 국정 최고 지도자가 된 사람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라고 보입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가 된 뒤에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고 그 네. 이후에 첫 재판이거든요. 맞습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일단은 죄가 추가된 거니까 그 추가된 죄에 대해서 이제 검사의 모두 진술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는 공소사실의 그러니까 이른바 직권남용의 공소사실의 요지와 그다음에 적용법조 죄명 등을 이제 진술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으로서는 그 죄를 인정할 것이냐, 이른바 인부 여부를 이제 진술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직권남용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제출하는 게 있다면 그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 또한 이제 입장을 밝히게 돼 있습니다. 증거 의견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런 걸 밝히고 그다음에는 이제 검사, 그다음에 피고인 순으로 이제 앞으로 이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가 그 입증 계획을 각자 입장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증인을 보니까 박정환 특전사령부 참모장, 네. 오상배 수방사령관 부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럼 특전사, 수방사 관련이라면은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은 두 사람 특전사 수방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사령관들 두 사령관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아니면은 어느 한쪽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는 데 반해서 어느 한쪽은 묵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의 그 어떤 죄도 자백하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피고인의 그 어떤 그 불법 부당한 지시 부분도 충분하게 증언을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반면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나는 그게 대통령의 지시가 정당한 지시인 줄 알았고 대통령의 그 지시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 성실히 따랐을 뿐이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뭐 아주 불법적인 지시, 뭐 의원을 끌어내라, 뭐 그다음 봉쇄해라, 침투해라 이런 부분에까지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묵비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곽종근 사령관의 그 어떤 수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박 참모장 같은 경우는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해줄 것이냐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상배 부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진우 사령관을 바로 옆에서 모시는 부관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진우 사령관이 그 와중에서 어떠한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는지 혹시 본인이 아는 게 있는지 진술하게 될 텐데 이미 오상배 부관 같은 경우는 진술을 또 적극적으로 한 바가 있어요. 그 진술한 동기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묵비했다가 대통령이 본인의 그 어떤 불법 부당한 지시를 그러니까 심지어 이 오상배 부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지시가 그때까지만 해도 불법인지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스스로가 불법인 걸 아는 그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그 지시 자체를 부인하니까 적어도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국민들께 똑바로 말씀드리는 게 도리겠다. 그래서 이른바 대통령의 불법 부당한 지시, 뭐 의원들을 끌어내라. 아직 190명이 차지 않은 것 같다. 적극적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 이런 거를 이진우 사령관한테 지시하는 그 현장에서 전화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소리를 옆에서 직접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진우 사령관이 묵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진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군을 투입했다든지 정치인 체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요. 이 부분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날 조사받으러 나오라 이렇게 통보를 한 상태거든요. 네. 어느 정도 이게 진전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진정이 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조사할 일이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단순한 참고인 정도라면 정말 그 예를 들면 그 검찰청 밖 왜냐하면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검찰청 밖에서 뭐 예우 차원에서 조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소환을 했다는 건 피의자로서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중요한 피의자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 여러 참고인과 또는 공동 피의자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범이죠. 네. 공범으로 그 대상되는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진술이 확보됐을 때 그리고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수집됐을 때 이른바 마지막에 딱 해결하는 그 절차를 밟는 거기 때문에 수사가 결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공천 개입 의혹이 뭐 명태균 씨 관련된 거 있고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검사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네.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 정도까지면 사실은 이제 이른바 마지막 절차의 수순에 돌입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이고요. 이 다음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만 남는 겁니다. 거기까지 갈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영부인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권한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뭐 이번에 헌재에서도 그렇고 과거에 어떻게 보면 그 대법원에서 내었던 예전 과거 대통령들에 대한 판례에서도 나타나지만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되게 유사한 사례인데요. 이게 공천과 관련된 부분에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 때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공천 업무는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이 없죠. 대통령이 개입하면 안 되는 영역이죠. 그렇지만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그 국정 운영에 뒷받침해주는 이른바 이 국회 내부의 구성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면 그게 국정 운영에 기반한 본인의 국정 운영권을 모태로 해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가지치기를 한 이른바 그 공천과 관련된 개입 이런 부분들이 다 유죄를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없이는 영부인의 개입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영부인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건희 씨를 넘어서서 이제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함께 공모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영부인 자체가 어떤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니어서 그거를 인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넘어가기 위한 단계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럴 지금.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예를 들면 김건희 씨와 그다음에 윤석열 그 대통령 사이에 되게 둘 사이에 특수한 관계, 부부로서의 특수한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공범으로 구성하지 않으면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서면 조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네. 검찰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았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직접 소환 조사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요. 지금까지 김건희 씨가 보였던 그 태도가 오히려 그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 좀 용납하기 어려운 태도였다. 그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네. 이재명 후보 재판이 다 대선 이후로 연기가 지금 됐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예. 말씀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제116조 1항에서 보면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된다. 이른바 균등 보장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비춰보면 지금 대선 후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국민들이 어떤 대선 후보가 정말 다음 5년간을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국가를 끌고 나가는데 적격한 후보인가를 판단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꼭 이재명 후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필연적으로 맞닿아서 그렇게 이른바 맞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면 선거인의 선거권 또한 그만큼 침해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한정적인 시간, 되게 짧은 한정적인 24일이라는 시간 동안 적격 대통령 후보자를 찾기 위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방해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법원 내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그런 공감대에 따라 이런 절차들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을 연기를 해줬는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예정대로 한다고 하고 사퇴 여부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사법부에 대한 압박 아니냐, 재판 개입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재판 개입이라면 이번에 연기해줬으니까 안 해도 되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네. 사법신뢰가 땅에 떨어진 부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 때문에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는 거고요.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한 번만 이런 일이 있었던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원세훈 국정원장 사례 같은 경우에도 그때 대법관으로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대법관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아주 이례적이고 신속하게, 물론 지금보다는 시간이 당연히 걸렸습니다. 이례적이고 신속하게 갑자기 전압을 열어서 만장일치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근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원세훈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돌아갔는데 그 돌아간 사건에 대해서 그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또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실각을 하죠. 이른바 파면으로 실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무죄가 선고됩니다. 무죄 선고돼서 다시 올라갔는데 그땐 또 당연히 그 무죄 선고된 부분을 이제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실각하고 난 다음이죠. 무죄가 선고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떤 입장을 냈느냐. 그냥 무죄 취지 그거를 인정했어요. 유죄 취지로 본인들이 파기환송해놓고 돌아간 거에 대해서는 다시 또 무죄 취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재판에 관여한 책임.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인 판결을 선고했다라는 당시 비판도 있었는데 그런 분이 다시 대법원장으로 돌아왔는데 또 이런 정치적인 논란을 낳았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자꾸 사법부를 개입한다. 사법부에 대한 사법권 침탈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법부도 국민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법부의 그 사법 권력도 국민의 위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특히 이른바 삼권 분립의 한 주체 중에 그 사법부는 네. 국민들로부터 직접 권력도 위임받은 적이 없어요. 그거는 이른바 간접적으로 국민과 국회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회와 대통령에 의해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선출된 이른바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법관이라면, 그리고 더더군다나 법률 전문가로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면 고도의 청렴성과 정책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법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해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파면이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어요. 아니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 판사가 걸려도 그걸 다른 데 같았으면 공무원 바로 파면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스럽게 퇴직하고 로펌에 갔어요. 이런 사례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국민들이 만약에 제대로 입법부가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진작에 파면됐어요. 뇌물 받은 판사가 정직 1년 징계받고 결국에는 형학정 때까지 월급이 다 나와요. 이게 지금 정당한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슨 특권의 갑옷을 씌워줬나요? 오히려 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법조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아주 초고속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기록조차 제대로 안 봤다라는 의혹까지 발생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진실을 밝히고 그 진실에 따라 법적 책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 열기로 했잖아요. 26일에.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래도 사법부 내부의 자정작용으로서 자정 움직임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는 보고 싶은데 그 자정 움직임에 그 합당한 충분한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정을 해야 국민들도 다음에 계속해서 이 사법부에 신뢰를 보낼 것인데 만약에 제대로 된 자정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외부에 의한 사법부 개혁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제 회의 개최만이 답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놓는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다 쳐다보고 네.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법관들 스스로가 본인이 가진 이 사법권, 재판권이 본인들이 전속한 권리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잠시, 정말 아주 잠시 위임받은 권력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네, 26일 날 연다고 하니까요. 결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